자, 지금부터 이제 행정환류론 들어가 볼 텐데요. 행정환류론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제 큰 주제가 사실은 두 덩어리예요. 하나는 이제 행정통제에 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제 행정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행정통제고요. 행정통제 안에서도 감사원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나오면은 뭐 한 문제쯤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행정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네모사본의 유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적 책임, 재량적 책임, 도의적 책임 같은 걸 좀 나눠볼 만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도 있지만은 재량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걸 다르게 말하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으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법적 제도적 책임성과 그 다음에 이제 재량적, 자율적 책임성 같은 것들이 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죠. 그러니까 강제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공직자로서. 아니면은 또 이제 자율적으로 스스로 내가 공직자니까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스스로 판단할 것이냐. 그 정도의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통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행정통제는 행정국가 시대가 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매우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료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기적으로 선택해서 당선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시험 봐서 통과해서 공무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통제가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 속에서 보면 이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같은 것들이 나눠지고 또 공식 통제와 비공식 통제가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이 행정 관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행정 통제다라고 했을 때 행정 통제를 이제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 공식적 통제가 있고 비공식적 통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를 나눠볼 수 있어요. 내부 통제냐 외부 통제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내부다 그랬을 때는 이제 행정부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정부 내에서의 통제가 되고 외부 통제다 그러면 행정부 바깥에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죠. 행정부 외부에서 이제 행정부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이제 행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그죠? 행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부 외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니까, 이제 입법, 사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사법 등에서 이제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입법, 사법이나 시민 스스로, 및 입법, 사법 등 외부에서 행정부를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나눠 놓고 그 다음에 공식적이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이제 좀 제도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죠? 비공식적이다 그랬을 때는요. 여기서는 이제 제도 바깥의 범위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공식적이다 그랬을 때는 법적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통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비공식적인 것들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내부통제, 행정부 내 내부통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계층제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계층제 하에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무총리 뭐 이제 장관 등이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명령을 하고 통제하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죠? 계층제하에서.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 정무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공식적인 어떤 명령 루트이기 때문에 이거 개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부의 공식적 통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감찰 기능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부 감찰 같은 게 있습니다. 내부 감찰 기능이 있는데요. 내부 감찰 기능. 요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어디서 주로 하게 되냐면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인사혁신처라든가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제 내부 감찰 기능을 또 수행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감찰 기능 같은 것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있겠다 싶은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요 이제 감사원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자면, 감사원의 기능이 뭐가 있었나요? 감사원의 기능 기억나십니까?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이 했던 기능이 뭐가 있냐면, 기능이 바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 회계검사, 결산검사 이런 것도 하지만은 여기다 플러스해서 행정부 내에서 뭘 하죠? 감찰 기능을 하잖아요. 네, 감찰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내부에 이제 속해져 있잖아요. 이 감사원 자체는 어디 소속이에요? 감사원 자체는 대통령 소속이죠.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어요.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어서 독립기관은 아니고요. 행정부의 일원이고요. 행정부 일원으로서 다른 데들을 견제하니까 여기 이제 내부 통제 기능이 한 가지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원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감사원은 근데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 행정조직 얘기할 때 감사원에 대한 얘기를 얼추 해드렸을 겁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는 아닌데 헌법상 직무의 독립성은 보장받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감사원장 1명을 포함해서 감사위원까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감사원장은 장관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들은 차관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감사원 조직 자체를 실무 조직을 이끌고 있는 건 감사원 사무총장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이제 차관급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감사원의 사무총장은 차관급인데 감사원의 사무처장이 또 있어요. 그 자리는 이제 일반직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조가 메뉴에 감사원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그 밑에 조직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사실상 위원회처럼 모여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실제 집행을 하는 조직이 따로 있잖아요, 감사원에. 근데 감사원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그냥. 일반직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의 조직을 이끌고 있는 감사원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은 차관급으로, 그리고 사무총장 밑에 사무차장은 1급 상당이니까 실장급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거죠. 그렇게 될 텐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급인데 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전문성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 급인 것이고 감사원의 이 사무차장 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구분해 드려야 되겠구나. 여기가 실장급이니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감사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배제합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쭉 강의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여기에 이제 조직에 사무처의 사무총장은 정무직이잖아요. 차관급이면.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무차장 같은 경우에는 1급 상당 실장급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의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통상 일반직 공무원의 1에서 3급 공무원은 어때요? 여기는 이제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통합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은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 출신을 데리고 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감사원의 그 기능 자체가 특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으로 소속되지 않고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차장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요, 됐죠? 예, 감사원에 대해서 그 정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떠올려 보시고, 이제 인사행정도 공부했으니까 그것까지 녹여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감찰 기능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옴부즈만 자체는 이쪽 외부 통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다 그랬을 때에는 요거는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다? 요거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인데 어떤 기능을 하냐면 여기가 이제 고충민원을 처리해요. 고충민원을 담당하고요. 고충민원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같은 위의 역할을 해요. 이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총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었다면 이것의 이제 역할을 지금도 이 기능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부패방지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는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들이면은 여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 여기는 또 달라요.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조직으로 사실은 좀 봐야 되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식 옴부즈만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식의 이제 옴부즈만 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옴부즈만이 변형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돼요.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 1명이 있고 부위원장이 3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3명이 있는데 그 각 부위원장들이 각각의 요 큰 기능이 3가지잖아요. 3가지를 하나씩 쪼개서 맡고 그 다음에 거기 위원들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몇 명이 남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상임위원 3명까지 포함하면 부위원장 3명에 상임위원 3명 6명이잖아요. 6명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 1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7명인가요? 그러고 나면 15명, 7명, 8명 있죠. 8명인데 8명 중에 3명은 또 국회 몫으로 3명이 오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몫으로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입법행정사법부에서 다 같이 관여해서 여기 구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좀 되게 세부적인 거여 갖고 지금 이 구성과 관련된 거는 그냥 흘려드리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 정도까지는 위원장, 장관급 위원장 1명과 그 다음에 부위원장 3명이 있어요. 3명. 그런 정도 구성이 됩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3가지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여지는데 우리나라식 옴부즈만 제도.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이런 겁니다. 나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권리 침해가 있기 때문에 권리 침해 구제를 해줘라 라고 요구하면 그거에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기능이 여기 특히 고충민원하고 관련된 거예요. 고충민원. 그러니까 현재 나 권리 침해가 있으니까 구제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의해서 권리 침해가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옴부즈만이라는 표현 자체는 스웨덴입니다. 이것도. 스웨덴에서 스웨덴이 최초로 1809년에 이거 도입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스웨덴에서 도입이 최초로 돼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입법부 소속으로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 소속으로 옴부즈만이 설치돼서 옴부즈만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반응을 해주는 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국회 내에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국회 내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행정부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게 좀 변형된 형태 옴부즈만 옴부즈만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부 통제 수단으로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봐두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 통제에서 뭐 내부 통제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조정 기능을 한다든가 기획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건 요런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내부에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비공식적으로 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 같은 데가 움직이잖아요. 비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밑에서, 관료제 조직 밑에서 자기네들끼리 친소관계로 맺어지는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나름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행정통제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가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표관료제 같은 거 공부했었잖아요. 대표관료제,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대표관료제다 그러면은 이거 뭐였어요? 대표관료제는요, 배경적 대표성이 태도적 대표성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관료제로 구성을 해놓으면 내가 어느 집단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내가 대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대변한다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거치는 건 공식적인 어떤 그 힘을 별도로 갖는 건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그건 안 됩니다. 그 정책은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서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나마 내부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직업의식 같은 거,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 같은 것들이 있겠죠. 공무원으로서 없던 소명의식도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분야에서 그렇게 행동하게끔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더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업의식이나 소명의식 같은 것들을 갖도록 한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내부 통제는 요 정도로 대표적인 것들 좀 보시고, 외부 통제로 이제 가볼까요? 외부 통제로 가보면 이제 공식적 외부 통제다 그랬을 때 이제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부죠. 입법부, 국회에 의한 통제가 있는데 많죠. 뭐 통제 수단이야 무지무지 많지. 이거는 애시당초부터 행정부 통제 목적이 아주 주된 목적이거든요. 국회는 법 만드는 거랑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 통제 수단이 아주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요 둘의 차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회를 전후해서, 이때 이제 전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기회 중이거나 정기회 전에 한다 그랬죠. 국정감사 한 번 시행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다 그랬을 때에는, 국정조사는 이제 저거는 어떤 건이 생겼을 때 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그죠?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디 성남시 거기 뭐 판교 어디 개발하는 사업, 이것도 어때요? 국정조사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국정조사 못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정조사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규명 한번 해보자 라는 논리가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거 국정조사로 끌고 들어가면은 물타기 하려는 거 아니냐,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서 그거 못 받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맞서는 장면을 보실 텐데, 어쨌거나 국정조사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같이 합의해서 여는 거예요, 여야가. 예.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국회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은 열게 돼 있거든요. 그러지만은 어느 한쪽이 자기네가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 열어봐야, 그래봐야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서 열어야 되는 거라 저게 자주 열리지 못해요. 자주 열리지 못하고 서로의 계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주 못 열리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요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국정감사가 활성화돼 가지고 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도 발견도 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같은 게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견제하는 장치가 뭐가 있냐면 대정부 질문 같은 것도 있죠. 대정부 질문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다가 이제 매번 그렇게 또 질의응답도 받고 그럽니다. 국무총리도 불러다 놓고 총리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막 뭐 따져 묻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냐면요,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확정해 주는 것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산안의 심의 확정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 같은 것도 있어요. 인사청문회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임명동의권 행사도 있었습니다.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거.
뭐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이죠. 네,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이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앞서서 봤지만은 장관급 이상 정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이상 정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조금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뭐 구석이 있습니다. 차관급 중에서도 일부가 들어오기도 하고, 군대 인사들을 또 인사청문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인사청문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임명동의 대상자들이 또 있어요. 인사청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표결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표결까지 해보게 돼 있는 거. 헌법상으로 봤을 때 5개의 자리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정무직 공무원 얘기할 때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그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다 견제장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근본적으로는 법률을 재개정하는 것도 여기에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조세 법률주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세 법률주의 같은 것도 해서 세금 같은 것도 함부로 행정부 차원에서 만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각종 동의 승인권들을 가지고 있죠. 각종 동의 승인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뭐 열거하려고 맘먹으면요 뭐 엄청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같이 봐줘야 되는 게 이제 옴부즈만 제도예요.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서 도입했다고요? 이 옴부즈만 제도는 요거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있는 색으로 할게요. 옴부즈만 제도는 요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최초로 실시됐다는 것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 스웨덴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소속이에요. 의회 소속입니다. 의회 소속이 돼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옴부즈만이 조사를 하죠.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사를요, 신청조사도 하지만은 신청조사 및 직권으로 조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 다음에 뭘 하냐면요, 개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 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뭘 하는 거냐면, 국민의 권리 침해, 행정부에 의한 권리 침해를 이제 방지하거나 혹은 이제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하는 겁니다. 옴부즈만이. 이걸 하는데, 의회 소속이라는 점과 직권조사도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의 제도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우리나라 제도는 의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아까 봤지만 행정부 소속이었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비슷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있잖아요. 네, 좀 더 설명드리면, 고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충민원은요, 오로지 신청조사만 가능합니다. 신청조사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직권으로 옴부즈만이 자기가 신청을 받진 않았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개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신청조사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개선 권고하는 건 똑같습니다. 개선 권고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떠냐면은요, 얘도 소추권이 대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소추권이 없다. 소추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소추한다는 게 재판에 회부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스스로 뭐 소추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조사권이 있는 거예요. 조사하고 권고하고 이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성은 또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약하잖아요. 조사만 하는 거라며, 권고만 한다며. 그래서 이거를요, 옴부즈만 제도를요, 이빨 없이 집 지키는 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개인데 이빨이 없어. 그래서 가서 칵 물어도 안 아파. 그렇게 또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지만은 이게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 자리 잡은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차이가 이거 아주 좀 부수적인 차이지만, 여기 옴부즈만 제도는 헌법기관이거든요. 헌법상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법률기관입니다. 법률기관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설치 근거가 법률에 있다는 거예요. 설치 근거가. 옴부즈만은 얘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기관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가 됐다. 이명박 정부 때 설치가 됐어요. 역사를 보면은 여기는 1809년 옴부즈만 제도는 뭐 일찌감치 스웨덴에 설치됐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이나 이런 데로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널리 퍼졌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이제 설치가 되는데요. 그 전에 저 기능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 각각 이렇게 요 세 가지 기능이 쪼개져 있었죠. 쪼개져 있었던 것을 그거를 갖다가 통합시킨 겁니다. 통합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요, 말 나온 김에 고충민원은 도대체 뭐냐? 그럼 여기서 다룬다는 고충민원, 여기도 그런 거잖아요. 고충민원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이제 힌트를 드렸는데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긴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중에서 고충민원이다 그랬을 때에는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해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권리 침해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고충민원 신속하게 이걸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민원이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고충민원. 됐죠? 당장 지금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민원. 민원의 종류 중에 뭐 다른 종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고 시험에서 언급됐던 걸 보면 복합민원 같은 것도 있어요. 복합민원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한 기관에서 내 민원을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 기관에 걸터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서로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돌려요. 옛날에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어. 하정우가 나온 영화 중에 왜 터널이라고 있었죠. 가다가 터널 붕괴돼가지고 거기에서 고립되는 거.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코미디를 하는 걸 봤는데 코미디에서 저 잠깐만요. 여기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전화를 해. 뭐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하면 네 막 듣다가 그거 저희 소관이 아니어가지고요. 이러고 딴 데로 전화를 하고 넘겨. 그런 거를 코미디로 하더라고요. 시사 개그지, 시사 개그. 그래서 뺑뺑뺑 돌리다가 결국에 맨 처음에 전화한 데로 다시 돌아가요. 그 문제였습니까?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국민들의 권리 구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거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그런 개선 조치들이 좀 마련되고 있고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그래서 5세대 이상에 걸쳐 있는 여럿이 같이 불편함을 겪는 민원 이런 것도 제기가 될 수도 있고요. 민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서 고충민원 중심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 차이는 크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국무총리니까 이걸 딸리 말하면 행정부 소속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의회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의회 소속이야. 그리고 여기는 신청조사만 돼. 근데 여기는 직권조사도 돼. 그죠? 그게 됐고 여기는 법률기관인데 여기는 헌법기관이에요. 맞아요? 요 차이 비교하는 게 시험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포인트예요. 옴부즈만 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통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법통제가 있는데 사법통제다 그랬을 때는 여기 좀 둘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있고요. 하나는 또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도 있어요. 이런 통제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통제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이런 걸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사법부에 의한 통제다 그랬을 때는요. 행정소송 같은 거를 가는 거죠. 행정소송 등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법부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요. 행정부에서 권리 침해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부 내에서 따져볼 수도 있고요. 그러고도 안 되거나 아니면 애시당초부터 여기를 불신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어요.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내 권리 침해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헌법재판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이제 사법 불신 속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가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 때문에 공수처 같은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87년도 6월항쟁의 끝자락에 그 9차 개헌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법부는 그야말로 독재 정권의 연장을 도와주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말하면 그때야 뭐 국가 권력기관은 거의 다 그랬지. 근데 사법부는 특히 여기는 원래 독립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다 장악돼 있는 거예요. 군부 정권 시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불신감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헌법재판 같은 중요한 재판은 사법부에다가 못 맡겨놓겠다. 대법원 니네가 하는 헌법재판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 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 그래서 핵심적인 기능을 따로 떼어버렸는데, 여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을 수행하는데, 이 헌법재판의 종류에 이제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가 보면은요, 이런 게 있죠.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게 있어요. 현재 권리 침해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최우선으로 갑니다. 다른 구제 방법을 다 써봤는데 구제가 안 됐어. 그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이. 그래갖고 이 국가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권리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요, 다른 재판을 받다가 재판을 전제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어요. 위헌법률 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요, 이거를 통하면은 만약에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이 법률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건데, 이 법률의 효력이 없어지면 이게 왜 행정통제 다이렉트는 아니거든요. 그러지만 그렇게 되면 관련 시행법이나 이런 것들도 효력을 다 잃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들끼리의 권한쟁의 심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도 있습니다. 탄핵 심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여기에서요, 여기 국회의원 통제 중에 또 하나를 추가하면 탄핵소추권이 있어요. 탄핵소추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해임건의권이 있어요. 이거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탄핵소추권은 뭐냐면은요,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회에서요, 이 사람 파면해야 된다라고 소추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 소추가 되면 이게 일로 가는 겁니다. 일로. 이렇게 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탄핵 소추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탄핵 소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질 수가 없고, 잘못 썼어. 법적 책임을 물어가지고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적 책임 여부가 따라와야 되고요. 그 대상자는요, 대통령도 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도 있지만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 있죠? 다 되고요. 감사원장 같은 자리들 있잖아요. 감사위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탄핵소추의 대상. 그리고 뭐 검사 이런 사람들,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도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적 책임 같은 것들을 물어서 탄핵소추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때 탄핵소추가 되면은 무조건 쫓겨나는 게 아니라 뭐로 오냐면 탄핵 심판으로 와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맞다, 그거는 탄핵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파면하는 거예요. 파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해 버리는 겁니다. 저 제도는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어갖고 뭐 좀 아실 건데, 그 대통령을 우리가 파면시켰던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4년 이상 지나서 4년 5년 돼서 여러분들이 가물가물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법적 책임을 물은 거예요. 법적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한 겁니다.
인용됐던 거는 어떤 거냐면요. 뭐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를 붙여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탄핵소추를 올렸는데, 근데 그거를 다 받아준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큰 덩어리로 한 4개쯤이 올라갔거든요. 탄핵해야 되는 사유로. 그게 이제 소추가 돼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탄핵 심판에서는 3개는 기각되고요. 뭐가 된 거냐면은 그 비선실세라 그러죠. 그러니까 공식적이지 않은 누구를 두고 청와대에 와서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위법이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법이 됐느냐 안 됐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때요,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 때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올렸지만 그런 건 기각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따져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못 지켰다고 파면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서 그런 건 기각이 됐어요. 오히려 기각이 됐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을 이제 뛰어넘는 이런 일들을 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탄핵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법적 책임 묻는 거고요. 해임건의권을 좀 비교해 보면 얘는 좀 달라요. 해임건의권은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있잖아요. 이건 정치적 책임, 여기가 정치적 책임이에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쟤 좀 자르세요 라고 건의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무총리하고요, 국무총리하고 장관이 대상이에요. 하지만은 요거는 있잖아요, 강제력은 별로 없어요. 강제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명 동의까지 가지 않는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 그냥 얘 부적격이에요 라고 보고만 하지, 대통령이 뭐 부적격이야, 좀 부적격이라고 국회가 판단 들어도 일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임명할래. 그럼 임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얘 좀 자릅시다 라고 국회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싫은데?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심하게 제약하진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제약하진 못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탄핵 심판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국회에서 하는 일,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중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말고도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도 있죠. 5가지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 이 중에서도 행정부에 의한 이제 권리 침해가 있을 때는 특히 요거 헌법 소원 심판 같은 거, 요게 최후 수단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보루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보통요,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놓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행정 통제 방식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내용은 사실은 조금 덜 알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별로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 이것이 어디에서의 행정통제 수단이다, 그럼 이게 내부 통제인지 외부 통제인지 혹은 공식적인 건지 비공식적인 건지 그런 거를 분간해 내실 수 있으면 문제는 거의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막 파고들 것까지는 없어요. 이렇게 볼까요? 이 공식적 통제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이제 외부 통제죠. 외부 통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중에 비공식적인 거, 그거는 여기는 이제 시민에 의한 통제죠. 시민이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돼요. 이제 이렇게 갈라 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갈라놓고 보면은, 그러면요, 이쪽은 이제 시민에 의한 통제인데,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통제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시민이 할 수 있는 통제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시민단체 활동 같은 걸 한다든가, 이익집단 같은 거 활동을 한다든가, 뭐 정당 활동을 한다든가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대표적인 수단들이죠. 그죠? 정당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당의 등록은 물론 공식적으로 하지. 그런데 통제에 있어서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정당 자체는 국가 권력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식적 통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런 데 이제 시민들이 활동하는 거,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론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론 활동 같은 걸 하는 거죠. 언론기관 같은 데들이 하는 견제들 있잖아요. 언론도 국가 권력기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같은 데도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집단 같은 데 있잖아요. 전문가 집단도 사실은 뭐 이제 여론 형성 같은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분위기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비공식적인 외부 통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선거예요, 선거. 선거나 투표 같은 거 있죠. 이게 선거, 투표는 또 공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긴 하는데, 선거나 뭐 국민투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서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그 구성에 관련돼서 이제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통상적으로 비공식적 통제로 넣어요. 행정 통제를 다이렉트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했으면 여기 행정환류론에서는요, 뭐 빈출 주제 하나 클리어한 겁니다. 예, 클리어한 거시고 됐어요? 예,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설명 나오는 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547페이지에 가보시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얘기와 그 밑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진 것도 보시고 그 옆에 보면 민원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일반 민원, 고충 민원, 복합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548페이지에 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비교하고 있는 표가 있을 겁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다 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행정개혁은 안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게 시대도 바뀌고 그 다음에 뭐 환경도 달라지는데 또 국민의 욕구도 또 다양해지는데 행정개혁을 안 한다면은 이게 뒤처지게 되는 일이라서 행정개혁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550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정리할게요. 이건. 행정개혁의 방법이 있는데 그 진한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 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조직 구조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조직 구조적 접근 방법은요, 조직 개편을 해버리는 거예요. 행정개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아니, 그게 공수처 설치예요. 공수처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경찰도 쪼갰잖아요. 경찰은 무려 세 덩어리로 쪼개졌어요, 경찰이. 알아요? 경찰이 세 덩어리로 쪼개졌다고. 경찰청 소속의 경찰이 한 덩어리는 그냥 국가경찰로 그대로 남았는데, 한 덩어리는 자치경찰로 쪼개졌어요. 자치경찰. 그래서 자치경찰은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걸 따로 두고 거기에 지시를 받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국수본이라고 그래서 국가수사본부라고 그래서 그것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청, 지 아무리 경찰청장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거를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사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갖고요, 요게 국가경찰, 치안 사무를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지역의 자치경찰로 나눴고, 그리고 수사 전문으로 하는 국가수사본부, 이것도 설치하고. 이게 구조적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조직 구조적 접근 방법. 이렇게 된 겁니다. 검찰 조직이 힘이 엄청 세졌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역사가 몇 번 있는데, 특히 검찰 조직이 힘이 세진 계기가 여러 번 있지만, 특히 대표적인 거 보면 1987 영화 보셨어요? 1987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되게 무섭게 나오는 사람은 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치안본부에. 옛날에 그 경찰청을 치안본부라고 그랬었거든요. 전두환 때. 근데 치안본부에 치안본부장도 있지만은 그 밑에 이제 또 이런 그 시국사건을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고, 거기서 하정우가 검사로 나오고, 또 하정우는 여러 번 나오네. 하정우 검사로 나오는데, 검사인데 약간 쫄려해, 경찰한테. 그거를 눈치 빠른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전두환 정권은요, 경찰력을 밑바탕에 깔고, 물론 제가 군인 출신이니까 군인은 당연히 장악돼 있지만, 그 경찰을 밑바탕에 깔고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력이 엄청 셌어요, 그 시절에. 근데 이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이제 민주화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경찰의 힘이 계속 견제를 당합니다. 견제를 당하는데 그 견제당하는 과정 속에서 힘이 커진 게 검찰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또 검찰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권력기관도 불필요하게 힘이 커지는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갠 거예요. 근데 이걸 쪼개다 보니까 다시 옛날의 악몽이 또 떠올라. 이러다가 그러면 수사의 권한을 경찰 쪽으로 다시 좀 넘겨주기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옛날에 얘네들도 나쁘게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러면 경찰도 가만히 둘 수 없다? 경찰도 쪼개라! 이래가지고 검찰도 쪼개고 경찰도 쪼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한 게 조직구조역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이 안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거센 반발을 합니다. 아직도 검찰개혁은 저항이 안 끝났어요. 경찰은 저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검사들한테 뺏겼던 권한을 회복해오는 거라고 믿어,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거 조용히 지켜보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좀 잃는 게 있더라도 없는 게 더 크다고 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밑에 관리기술적 접근이에요. 관리기술적 접근은 이걸 좀 약간 능수능란하게 방법론적인 것을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걸.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거죠. 통계자료 같은 걸 디미는 거예요. 통계자료 같은 거. 아야 소리 못하게, 저항 못하게.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우리가 뭐가 잘못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게 잘못이야. 이 데이터가 있잖아. 이렇게 밀어주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시차 공격을 한다든가, 시차 공격을 한다. 아니면 너네들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가보자 한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관리 기술적인 접근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요. 인간관계론적 접근도 합니다. 인간관계론적 접근은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의 태도,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으로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네 조직의 내부성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다 같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행정개혁을 할 때 이제 저항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항 요인도 유사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저항과 관련해서 붙여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551페이지 아래쪽에 저항의 극복 방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강제적으로 합니다. 야, 됐어. 이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둘로 쪼개질 때는 어떻게 됐어요? 강제적인 힘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통령도 나와서 계속 검찰 개혁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막 검찰총장하고 싸우면서 하고, 그리고 또, 막 밀어붙여서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공리적 전략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네들 이익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또 당근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전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 전략으로 이렇게 시기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인사 배치를 잘 한다든가 뭐 점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사회 규범적 전략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건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커뮤니케이션 촉진한다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또 커지고 시민의 여론이 드세면은 거세면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 저항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힘을 빌려내기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개혁을 국내자가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국외자가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행정개혁안을요, 내부에서 짠다. 그게 국내자가 추진하는 개혁이에요. 그러면 장단점이 딱 있겠죠. 장점은 뭐가 있겠어요? 장점은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개혁을 성공할 수 있고 이거는 실패하겠다. 이 정도 수위면은 딱 성공하겠다. 이런 거를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도 반발을 잘 안 합니다. 자기네 내부 구성원 출신이 짠 개혁안이니까 반발 수위가 낮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 개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검찰 내부에다가 자체적인 개혁안을 좀 내놔봐 그랬거든요. 자체적인 개혁안을 갖고 와봐. 그래서 했어요.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는데 아주 근본적이진 못해요. 근데 나름의 성과는 있죠. 있지만은 아주 본질적인 거는 안 건드려요. 자기네가 짰으니까. 그럼 이제 국외인이 짜면 어떻게 되냐? 국외자가 짜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주 근본적인 개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지만은 그러지만 어때요? 저항이 엄청나게 커요. 어?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국내자가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한 사람은 대선 후보가 돼서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그 내부에서 자기 나름의 개혁안을 짜면서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훼손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던 사람도 우리가 알죠? 지금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구계자도 있죠? 가족이 다 털려가지고 검찰한테 다 수사받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몰라도 어찌됐거나 좀 수사는 되게 세게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가족 전체가 막 수사대행 오르고 그런 사람도 봤잖아요. 그거예요. 구계자가 접근하면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요. 그래서 더군다나 힘센 조직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 힘을 최대한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잘못이 있으면 다 누구나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어쨌거나 좀 통상적이진 않았어요. 저 수사하는 강도나 처벌의 수위가 통상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저항의 일부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건들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구계자가 좀 더 근본적으로 짜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크게 가져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으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봐주시면 돼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행정개혁의 그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행정개혁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미국 행정개혁 같은 게 나와가지고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무슨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이제 이거 좀 한 번씩 봐주면 나쁘진 않아요. 가끔 나와. 이게 출제하는 사람 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클리브랜드 위원회라고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를 도입하자 이런 거를 제안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밑에 이제 브라운 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이런 이제 능률성 확보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요. 포스트 코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제시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후보위원회가 있죠. 후보위원회. 후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아예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태스크포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담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클리브랜드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후보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위원회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이잖아요. 그리고 작은 정부로 가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고 요게 또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었던 건데 국가성과심의회라고 6번에 있죠. 클린턴 행정부 때 90년대입니다. 그게 국가성과심의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거 봤었냐면 전자정보 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게 클린턴 때였다 라고 하면서 그거 공부할 때 요게 이제 국가성과심의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봤는데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기억이 좀 남아있을 수 있고 고어보고서 같은 것들이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요게 이제 보다 신자유주의적인 우리 NPM식 개혁 있죠? 그런 것들에 더 근접하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냥 OECD 주요 국가의 뭐 정부혁신 방안 같은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감축 관리를 위한 개혁들도 여러 개 있었고, 또 기업가족정부의 개념도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그 밑에 보면은, 뭐 TQM이야 이런 거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ISO 9000 같은 게 나와요. ISO 9000. 이런 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품질의 표준화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 경영에서 제시되는 거예요. 상품 생산할 때. 그런데 이런 개념을 영국의 이제 뭐 행정개혁 같은 거,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이런 개념을 갖다 끌어들여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행정개혁에서 가끔 언급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화에서도 별건 없어요. 행정책임의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구분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행정통제할 때 원칙이 있다 그러는데 이 원칙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의 종류 있죠? 종류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돼요.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던 거. 그리고 넘어가 보면 행정개혁의 추진자, 행정개혁의 사례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고요. 저 뒤에 가면 영국의 행정개혁도 그래서 나와요. 영국 행정개혁에서는 대처 총리 때 있었던 뭐가 있었어요? 넥스 스텝스 같은 거 앞에서 공부했던 거 그죠? 있죠? 넥스 스텝스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이저 총리 때 이제 시민원장 제도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좀 비교해 보시면 돼요. 558페이지 가보시면 아래쪽에 넥스 스텝스 이게 이제 책임운영 기관 설치 아닙니까?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시민원장 제도는 때만 뜨면 가끔 나왔었는데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 때 시민원장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시민들한테 시민의 권리를 알리고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제목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행정개혁이 있는데 이게 뜬금없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어느 때 이루어진 행정개혁이냐. 그래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딸딸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거 기출문제 중심으로 조금씩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우리나라 행정개혁과 관련해서 연도 중심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챙기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행정개혁도 체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행정 환류론에 대한 얘기를 싹 한번 정리를 했어요. 네, 됐죠? 네, 이렇게 봐두시고 다음 시간에 지방행정론 이제 스타트를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